비상계엄을 사전적으로 예방도 하셨고 그 당일에 또 막으시기까지 하셨고 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조처들을 잘 취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고 주로 서초동에 이렇게 매일 시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1인 시위를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지금 1인 시위 4주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척결을 위해서죠.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내란 척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평가해 보면은 군과 경찰과 행정부는 주불은 꺼졌는데 내란의 잔불들이 여기저기 있고요. 특히 사법부는 내란의 주불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사법부가 내란에 관여한 정황들이 많은데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란 척결의 마지막 지점은 사법부의 내란 척결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란 특검 앞에서 또는 대법원 앞에서 이런 시위를 그러니까요. 4주차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매일 하시고 네. 실제로 그 라이브 방송도 점심 무렵에 계속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많이 하시죠. 많이 하고 유튜버 분들도 많이 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거기 대법원이나 또는 검찰청 직원들도 가면서 많이 조용히 응원들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사법부의 내란 수사 또 사법개혁 그만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법부가 12.3 내란을 밤에 실제 긴급회의를 하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계엄 하에서는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으니까 사법부의 권한을 계엄사령부에 이양하기 위한 회의로 보이는데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전담 재판부 만드니까 그제서야 뭐 독립 외치고 있어요. 네. 사법부를 통째로 계엄사령부에 그 권한을 맡기려고 회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주체가 내란 네. 범들을 또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야, 그러고 보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 의원님이 또 1인 시위를 여러 차례 하신 결과이기도 할 텐데 공수처에서 형식적 입건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을 입건해서 수사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죠. 이 정도 되면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대법원장이 입건된 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스스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버젓이 있잖아요. 철옹성 같아요. 사법부가 그러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사법부에 대한 수사, 내란, 개혁 여기 앞장서고 네. 있고요. 최고위원 때도 사실 전담 재판부 수면 밑에 있던 거를 전현희 최고하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랬군요. 수면 위에 올라와 네. 있고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국민적 여망을 받아서 해내셨고 그런 이후에 최고위원직에서 지금 내려오시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정치는 빠삭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 판세 지금 어떻습니까? 판세? 아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김영현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네, 뭐, 찍어서 하기에는.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뭐 그냥 객관적으로 좀 뭐 그래도 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김병주의 기세가 무섭다. 아 김병주의 기세가 예, 무섭다. 예, 그리고 네. 그 51만 뭐 유튜브 그 구독자가 말해주는 것들은 실은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게 룰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출마했다는 사람이 많으면은 4명까지 추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 권리당원이 합니다. 아 4명까지 추리는 작업은 예. 100% 권리당원 투표로 정해진다. 예. 그러면 네. 지금 뭐 한 8명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4강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께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명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없고 선호 투표제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아. 선호 투표제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할 건 내가 선호하는 1등과 2등을 하는 거예요. 2명을 뽑는 거군요. 예를 들면 내가 1위 뭐 예시입니다. 첫 번째 추미애를 이제 찍었어. 예를 들어. 네. 그럼 2위를 이제 김동연을 찍을 수도 있고 한준호를 찍을 수도 있고 뭐 네. 김용민을 찍을 수도 있고 그 4명 안에 만약 들어갔다면 김병주도 찍을 수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선호 투표 제도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국에도 이게 국회의원 선거 선호 투표제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비호감도가 적은 사람이 상당히 유리해요. 일반적으로.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근데 김병주 의원이
팬덤도 또 뭐 지지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비호감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급되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그러니까 쉽게 편을 얘기해서 뭐해.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선호 투표의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2번으로 찍은 사람까지 투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이지만 그다음 좋아하는 이 사람 괜찮아 하는 사람들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2위 표가 굉장히 중요해져. 그래서 결국은 한 명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명 4위 떨어뜨리고 그 2위 표도 다 합산해서 과반이 안 넘으면 3위 떨어뜨리고 또 해서 1, 2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2위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컨드 표가. 그러면은 가장 비호감도가 낮고 이 신뢰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병주 의원께서 뭐 제가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봐도 비호감도가 굉장히 낮은 그리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네. 룰 자체가 김병주 맞춤형이다. 요 룰은 아직 최종 확정된 확정은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지난주에 좀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최고위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최종 네. 확정되면 선호 투표제로 결선까지 가반 넘는 후보를 정하는 것이 확정되는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네. 같은 날 자당 후보끼리 이제 1차적인 경쟁이 있는 건데 네. 아무래도 뭐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무슨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다들 가까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서로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좀 약간 이렇게 경계가 된다 이런 사람 혹시 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내년 지방선거는 저는 그 당원이나 그 권리당원 또 국민들이 기준 시대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결정된다고 봐요. 그 시대 정신은 저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지사를 누구가 적합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는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성격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내란 척결에 앞장섰고 국민의힘과 잘 싸워왔느냐. 세 번째가 이제 경기도정을 누가 제일 잘 이끌 것이냐 기준이라고 보고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또 도민들이 뽑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저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야. 뒷받침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추진력이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이고 내란 척결은 마치 제가 내란 척결에 늘 선봉장에 서 있었고요. 국민의힘하고는 작년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맞짱 떠서 항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정을 누가 잘 하느냐. 사실은 저는 차곡차곡 행정 능력이고 또 경기도에 많은 지역을 살고 또 이런 능력을 갖췄다고 나름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사단이나 군단만 해도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병원도 있고 어린이집까지 운영해요. 식당도 뭐 수백 개를 운영해야 되고 그럼요. 맞아, 네, 맞아. 그런 아니, 경험이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지자체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선택 포인트가 뭐냐 시청자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게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꼽아주셨는데 아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라는 건 널리 알려진 부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혹시 출마를 전후해서 소통을 좀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사실 뭐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어서 최고위원 그만두고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 소통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세부적으로 하면 정치적인 중립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 저쪽에서 공격할 수 있어서 네. 좀 그 적정한 얘기하기는 수준에서. 하지만은 저는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김병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해요. 굳이 하나만 더 여쭈면 그러니까 전화로 한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으로 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만나서 그런 말씀 출마 의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만날 네. 기회가 있었죠. 음. 네, 지난번에 경기도 북부 카운널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가하고 끝나고 나서 네.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또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같이 최고위원을 하고 그 전에 이미 후보 시절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경기 대통령 되시면은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은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된다. 경기도는 이재명에 시작해서 이재명 끝날 정도로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대표 시절과 후보 시절에 이미 그때 교감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안규백 장관 민간 장관 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앞뒤가 맞는 행보가 될 수 있으니까. 네.